안녕하십니까. 연금 전도사 이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봄꽃 구경 좀 다녀오셨습니까? 봄꽃 축제 향연이 아주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늦기 전에 봄꽃 구경도 좀 실컷 하시기 바랍니다. 서양 말에 노년은 대학살이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의 잇몸만 내려앉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소멸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법 구경에도요, 노즉색쇠라는 표현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딱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예, 사람이 나이가 들면 우리의 얼굴 색이나 우리의 피부 색이 바래고 쇠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정해진 길이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하고 서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30년 정도 근무하고 퇴직할 무렵에 그 공허함이나 그 아쉬움이나 서러움이나 막 이런 것들이 한때 그게 몰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아니 내가 한 30여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회사를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이제부터는 나름대로 좀 내 인생을 좀 살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도 하고 밖으로 나가면서 여러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진취적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다시 생기더라고요. 이와 같이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인생 2막은 우리에게는 기회이고 어찌 보면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행복한 인생 2막이 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좀 갖춰져야 되겠습니까? 뭐니 해도 당연히 머니가 될 것입니다. 노후에는 노후연금이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손, 연금, 돈을 보통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후의 연금은 자기 주도권,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 자아 존중감의 원천이 됩니다. 만약 이런 연금들이 부족하게 되면 함께 밥을 먹으러 가더라도요, 친구 간에 같이 식사를 하러 가더라도 나올 때는 주구장창 신발끈만 묶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환 지하철 투어에 시간을 대부분 보내게 될 거고요. 그것도 아니면 집콕하면서 TV와 친구 삼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어른들을 살펴보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17시간 정도래요.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여가 시간이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쭤봐도 TV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OTT, 이 서비스가 없었으면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넷플릭스나 우리 케이블 TV가 그나마 친구가 되어주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같이 돈은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 수단이 되어주는 것은 당연하고요. 거기에 우리의 관계나 사랑이나 우리의 정신적인 지배까지도 좌우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은퇴 설계가 뭐냐? 시즌2를 준비하는 것이다.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실존에 대한 그런 성찰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연금 준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가 있을까? 알고 하면 쉬워진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후 3층 연금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노후 준비는 몇 점일까 한번 이번에 점검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후 설계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평생 월급 통장을 만들어 놓는 작업이에요. 우리가 보통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월 꼬박꼬박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 월급에 따라서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편안하게 하게 되는 그런 루틴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후에도 소득이 단절되거나 줄어들 때에도 우리가 꼬박꼬박 급여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했던 그 패턴을 만들어 놓는 작업, 그것이 바로 노후 설계다, 연금 통장 만들어 놓는 작업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월급 통장을, 평생 월급 통장을 꼬박꼬박 매월 통장에 찍히는 그 금액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는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노후연금을 만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노후 3층 연금이죠. 자, 이것은
누구나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연금 수단으로서 또 3층 연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보조적으로, 선택적으로, 부가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연금화 수단들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노후 3층 연금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의 노후 설계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 여러분의 노후 연금을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30대, 40대, 50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나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외에는 별로 생각해 본 게 없습니다. 이 3층 연금이 나의 노후 연금의 프로그램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0%, 70%, 50, 60%는 대부분 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통해서 나는 노후연금을 충당해 갈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한 번 정도는 들춰보시기는 하셨어요? 대부분은 다 잊고 살다가 은퇴 즈음이 되었을 때 이제 들여다보게 되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들여다보면서 나의 연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진단이나 새로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현재 나의 상태를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당연히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자산부채 상태표 작성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가 있는지 또 어디에 몰려 있는지 쏠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부채에는 또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 있는지 또 나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한 번씩 쭉 직접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단기 기억은요 40초밖에 유지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직접 써보고 기록함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인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들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쭉 살펴보는 게 급선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산 부채 외에 이제 순수하게 연금만 가지고 내가 만약에 지금 퇴직한다면, 내가 지금 은퇴한다면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연금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이걸 진단해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표는 저의 노후연금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쭉 정리해 본 겁니다. 저도 퇴직하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부터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스케줄로 어느 정도의 금액을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제가 그려보면서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저 표에서 보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제가 지금 한 30년 정도 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재 가치 한 180만 원 언저리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게 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60세까지는 꼬박 넣어서 이 수준 이상을 유지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나이 64세부터 종신까지 이제 수령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퇴직연금 제가 퇴직하면서 받은 IRP 계좌를 보니까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운용해서 욕심 같아서는 한 2억까지 잘 불려서 60세 이후에 이것을 한 10년 정도에 70세까지 한 10년 정도 60세부터 받기 시작해서 10년 정도 매달 한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습니다. 저는 개인연금이나 연금보험은 따로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는 우리 사주 제가 근무하면서 꼬박꼬박 모았던 그런 주식이 일부 있습니다. 한 주도 팔지 않았는데 그게 지금 평가 금액으로 보니까 다행히 한 1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우리 사주 주식 자체를 이제 노후 자금으로 최후 보루 자금으로 제가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지금 매년 배당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약 1,000만 원 정도가 굉장히 쏠쏠한 금액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금액도 쓰지 않고 바로바로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주식을 계속 재투자하면서 이것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것을 연금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차하면 또 예비비로 이렇게 활용할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수령하다가 퇴직연금이 이제 끝나는 시점부터는 이것을 주택을 연금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세부터 주택연금을 정신 수령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금융자산 일부가 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가용을 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부족할 때는 뭐 즉시연금이나 다른 수단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내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금액
가용한 연금액은 약 300만 원 정도 되는구나. 300만 원 정도면 평범한 일상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금액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한 75세 전후까지는 300에서 400 정도의 수준을 제가 유지하면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그 이후부터는 조금 줄여서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면 나름대로의 내 노후 계획이 되겠다라는 이런 제가 진단과 계획을 이렇게 세운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연금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쭉 적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가능한 금액이 얼마이고 또 어떤 것을 내가 보완을 해서 좀 더 좀 튼실하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은퇴 준비에 정답은 없습니다. 인생에 정답이 있습니까? 정답이라는 거 없지 않습니까? 은퇴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아닌 나만의 해법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많다, 적다, 준비가 되어 있다, 덜 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자기 기대 수준에 맞춰서 형편과 처지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잖아요. 내 생각이고 내 행복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절대적인 그런 기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 준비에서도 노후 삼층연금을 꼬박꼬박 잘 준비하셨다면 이를 통해서 캐시플로우를, 고정수익을 여러분들이 확보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동산밖에 없다.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익으로 또 고정 수입을, 캐시플로우를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주택연금이나 또 농지연금을 통해서도 이러한 연금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목돈으로만 나는 가지고 있다, 연금 프로그램은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퇴직 후에 즉시연금을 통해서 이걸부터 바로 이제 수령할 수 있으니까 바로 즉시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금융상품 중에서 인컴형 상품들 최근에 많이 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금융상품을 잘 안다면 이런 상품을 통해서 또 분배금으로 이렇게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평생 현역으로 오래 근무하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 되겠죠. 자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런 소득 활동을 통해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유지해 가는 것도 당연히 노후 준비의 한 방법입니다. 또 책을 쓰는 분,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것도 요즘에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동영상이나 강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상적인 반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은퇴 준비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삼층연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첫 번째 되는 게 국민연금이지요. 국민연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생활비를 충당해주는 그런 수단이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되고 어떤 방법을 찾을 때도 국민연금부터 살펴보는 게 현명합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또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내가 내는 것에 비례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전체 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액, 이것을 보통 A값이라고 하는데요. 이 값과 내가 낸 보험료, 이 두 가지가 다 반영되어서 부담금을, 보험료를 납입하고 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냈다고 해서 많이 수령하게 되고 적게 냈다고 해서 적게 수령하는 제도가 아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보정이 되고 평준화시켜서 지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이 내신 분들은 조금 줄여서 내가 낸 것보다는 조금 줄여서 받게 되고, 또 적게 내신 분들은 그래도 평균에 좀 부합하게 보정이 돼서 연금이 수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일수록 다른 연금화 수단이 없는 어려운 사람일수록 국민연금만은 꼭 챙겨가야 됩니다. 국민연금은요.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 특징이 뭡니까? 매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서 종신토록 지급된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2023년, 작년 같은 경우는 재작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그게 5.6%였어요. 5.1%였네요. 5.1%가 상승된 연금액이 지급됐거든요. 올해, 지금 2024년도 올해 연금액은 작년보다 3.6% 소비자 물가지수가 3.6% 상승했대요. 그래서 3.6%가 증가된 금액으로 지금 지급되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구매력의 감소가 없이 그것을 보존해주는 금액으로
국민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종신토록 지급된다. 그래서 20년 정도 만약에 내가 가입 기간을 채웠다고 한 100만 원 내외 금액을 우리가 수령할 수 있고요. 30년 정도면 한 150만 원 수준 이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평균 금액으로는 수령하는 금액이 한 60만 원 언저리인 것 같아요. 이 가입 기간을 좀 늘리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통해서 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전략이 가장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 그다음에 종신지급 이러한 매력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의무 계속 가입이나 다양한 이런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해가지고 가입 기간을 늘리는 그런 전략이 가장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지금 그 개혁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 대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요.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가 이루어져서 변화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기금 고갈에 대한 그것을 막고 또 지속 가능한 그런 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또 이분들의 수명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반대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될 사람들은 계속 줄어드는 저출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를 계속 그냥 놓아두면 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혁이 일어나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또 수용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보도자료를 보니까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다. 또 감액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 있다 등등의 여러 이제 이유들로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이 약 100만 명 정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보도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조기 수령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하든 간에 국민연금은 지속적으로 가장 꾸준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서 소득 대체율을 좀 높일 것인가 그런 방법을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의무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우리가 가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이라든지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나이는 만 18세 이상부터 만 59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60세가 넘어가면 만 60세가 넘어가면 계속 근로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한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10년 조건을 미충족했거나 아니면 연금 수령을 조금 더 늘리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만 60세부터 65세까지 최대 5년 정도를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의무계속 가입 제도예요. 또 하나는 의무가입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전업주부가 있겠지요. 또 학생이나 군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9만 원부터 53만 원 정도까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소 한 10년 정도 가입하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의무가입 제도예요. 그래서 의무 계속 가입이나 의무 가입을 하신 그런 가입자가 과거에 내가 실직을 했거나 휴직을 해서 납부 유예 기간이 있는 경우에 과거분 거를 내가 소급을 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 기간을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후 납부 제도입니다. 납부 유예 기간 최대 이제 10년치를 다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기간만큼 자기가 여유가 있는 만큼 과거분치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하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한꺼번에 꼭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최장 60개월, 5년 내에 이게 분할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연금 수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민을 통해서 이제 기수령한 일시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럴 때 이분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다시 생활하게 될 때에 기존에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고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그다음에 가입 기간을 10년 채워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반환 일시금 반납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도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대상이 된다면 활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옵션이라고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국민연금 맞벌이다 이런 전략을 써보는 건 어떤가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보통 나의 국민연금은 이제 확보가 되어 있죠. 자기가 보통 한 20년 정도 가입했다면 이제 평생 한 100만 원 수준 정도 내외 금액을 이제 확보한 것이고요. 30년 정도 가입을 했다면 약 한 150만 원 내외 금액들이 확보될 겁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40년을 내가 부었다. 그렇다면 한 200만 원 내외의 이제 금액들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겠죠. 나의 연금만이 아니라 배우자, 즉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위해서도 의무 가입자로 이렇게 가입시킬 수가 있는 제도가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린 바로 의무 가입자 제도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내의 의무 가입자로 제가 등록시켜서 5년 전부터 불입해주고 있습니다. 최저 9만 원짜리를 저는 넣고 있는데요. 9만 원을 예를 들어서 9만 원짜리를 10년간 납입하게 되면 연금 수령 나이가 됐을 때 그때부터 지금 기준으로 한 19만 원 언저리 되더라고요. 19만 원 정도의 금액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의무 가입 제도이거든요. 이런 가입 방법을 또 활용하면 부부가 같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또 부인 이름으로 자기 아내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유가 있다면 이런 의무 가입 제도를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 리스크 대비는 뭐니 해도 적은 금액이라도 종신형으로 오래오래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전략이 되겠지요. 국민연금에는요, 좀 더 좀 땡겨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조금 늦춰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연기연금제도, 조기연금제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60세가 넘었는데도 계속 근로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지금 내가 연금을 수령할 그런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연기연금 제도인데요. 자기 수령 나이가 됐는데 좀 늦추는 것. 1년을 늦추시게 되면 한 7.2%가 가산이 됩니다. 최장 5년을 내가 늦출 수가 있는데 그러면 5년 동안 36% 금액이 가산돼서 그 이후부터 종신토록 지급되는 제도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난 65세부터 내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아직은 내가 필요가 없고 또 계속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수령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70세까지 제가 늦출 수 있잖아요. 그럼 70세부터 이제 받게 될 때 한 36%가 가산되어서 이제 굉장히 큰 금액이 이제 연금으로 수령되는 제도이고요. 반대가 이제 또 반대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조기 퇴직을 했고 그래서 보험료를 납부할 여력도 없고 또 지금 당장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받아서 생활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좀 당겨서 받는 제도가 바로 조기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1년을 좀 당겨서 받는 경우에는 6.2%가 줄어듭니다. 6.2%가 줄어들고 그래서 그걸 최대 5년까지 이렇게 우리가 줄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30%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70% 수준으로 이제 조기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조기연금 제도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특별한 이벤트나 어떤 사정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수령 나이에 받아서 풍족하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노후 설계를 할 때 전기 고령기 즉 액티브 시니어기에 전체 연금의 한 120에서 130%를 배정해서 좀 풍족하게 사용하고 후기 고령으로 갈수록 연금액은 좀 줄여도 이제 의료비가 좀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좀 줄여도 상관없으니까 앞단에서 좀 풍족하게 쓰십시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입 수령 나이대에 받아서 생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국민연금 제도에 때는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어요.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알아두면 또 유용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실업 크레딧 제도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퇴직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는 사례가 많이 있지요. 우리가 보통 실업급여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직급여입니다. 예,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국민연금을 계속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제 실업 크레딧 제도인데요.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일부인데 일부가 75%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낼 수 있는 것은 25%만 부담하면 되는 제도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이제 신청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구직급여를 이제 받을 때 신청할 때 담당자가 물어봅니다. 실업급여, 실업 크레딧 같이 신청하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거든요. 그런 때 땡큐 하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이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애 최대 1년간 국가가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실업 크레딧 제도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출산 크레딧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출산 때문에 이제 출산 장려책으로 이제 이러한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이렇게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를 낳았다 그러면 둘째를 낳으면 12개월을 추가 산입해 줍니다. 만약에 셋째를 낳았다 하면 둘째 낳았을 때 12개월 가산해 줬죠. 자, 이제 셋째를 낳으면 거기에 18개월을 거기서 가산해 줍니다. 최대 50개월 인정해 주는 제도가 출산 크레딧이고요. 군복무 크레딧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했으면 6개월간의 가입기간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대상이 된다면 꼭 알고 신청하셔서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연계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게 있는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에 연금 수령을 위한 조건을 이제 만들어주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에서 15년을 근무했고 다시 이제 퇴직하고 직역연금이 되는 공무원이 됐다. 그래서 7년을 근무했다. 이런 경우에 원래는 국민연금에서만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치는 일지금을 받아야 되는데 합산해서 20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각각에서 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뭐 선택이기 때문에 원하는 경우에 자기가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분할연금제도라는 게 있는데 굉장히 생소하시죠? 그렇게 기분 좋은 그런 제도는 아니에요. 기분 좋은 제도는 아니지만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그래요. 신혼 이혼을 역전했다라는 그런 보도자료도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60대에는 살갗만 닿아도 이혼 사유가 되고 70대에는 존재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된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어찌할 수 없이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분할연금 제도예요. 그래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와 이혼 후에 그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때에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경우에 노령연금의 50%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국민연금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직역연금이나 퇴직연금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바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고 재혼한 경우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서류를 작성할 때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적시해둬야 분쟁 사유가 줄어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다양한 옵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매력이 많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고정연금을 가장 많이 만들어 놓는 것, 소득 대체를 높이는 것 이것이 가장 첫째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퇴직연금 그냥 IRP로 제가 표현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다 누구나 퇴직 연령이 되면 IRP라는 계좌로 다 일원화되기 때문에 IRP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이 IRP에 대한 장점은 익히 알다시피 굉장한 매력 덩어리예요. 우리가 납입 시점에서는 우리가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죠.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 돌려받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 55세 이후에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게 될 때는 연금소득세라고 해서 5.5에서 3.3%의 저율 분리과세를 해준다는 그런 또 혜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세 이혼이라는 혜택도 있죠. 우리가 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인출 전까지는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리투자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가장 큰 매력이라고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손익상계 원칙인데요. 우리가 보유 상품을 오랫동안 이제 투자하고 운용하다 보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금 계좌에서는 이익이 난 거에서 손실 났던 것들을 다 빼준 후에 그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매기는 손익상계 이 혜택이 굉장히 큰 매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이 절세 수단으로도 이 IRP 계좌를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받게 되면 당연히 연금소득세 5.5%부터 3.3%까지 우리가 분리과세 하게 되는데 그 이상 한도를 초과해서 받는 경우에도 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타 소득세 16.5%로 우리가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 절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또 IRP 계좌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IRP 계좌도 있고 개인연금 계좌도 있고 유사한 그런 성격의 그 사적연금 상품들이 있는데 사적연금 관리는 IRP 계좌 하나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성격이 거의 비슷하고 오히려 IRP 계좌가 연금 저축 상품보다는 더 유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로 일원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이제 비교를 간단히 제가 해놨는데 연금저축 펀드하고 IRP를 비교해보면 세액공제 한도는 개인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죠, 연간. IRP는 900만 원까지고요. 그래서 굳이 두 개로 나눌 필요 없이 IRP에 한 방에 900만 원을 넣어서 우리가 관리하면 되는 거고요. 투자 가능 상품도 보면 연금저축 펀드는 원리금 상품은 없어요. 주로 이제 펀드가 기본이고 거기에 이제 ETF도 투자할 수 있도록 좀 확장은 됐습니다. 열어놨어요. 근데 IRP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비롯해서 이제 펀드나 ETF, 리츠 등 어떤 상품이든지 간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들을 자유롭게 이제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에 대한 좀 한도가 일부 이제 IRP에는 있는데 디폴트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위험 한도 초과돼도 이런 것들은 무방하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 수수료가 일부 발생하기도 하는데 크게 유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 두 개를 유지하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을 선택해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적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 어떻게 잘 투자하느냐가 자기 연금을 많이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운용에 대한 그 묘를 살리는 게 매우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연금 이 IRP에서의 투자의 기본은 퇴직연금만이 아니라 모든 투자에서의 원칙은 자산배분 투자입니다. 자산배분 투자. 그래서 본인의 위험 성향을 고려해서 허용도를 고려해서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을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그런 습관을 기계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어느 한 상품에 이렇게 몰아서 투자하는 것은 뭐 아니면 도전략일 수가 있어요.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너무 보수적이어서 원리금 상품으로만 안전자산으로만 100% 그냥 다 몰아넣는다. 이런 경우에는 뭐 예전에는 막 1% 금리일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3%대 중반 정도 되니까 그렇게 낮은 수준은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낮은 원리금 상품으로 너무 몰아넣는 것도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구매력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투자 상품으로 너무 몰아버려도 시장은 항상 변동하잖아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몰아서 이렇게 투자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인 투자의 원칙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IRP 계좌에서도 내가 지금 적립한 금액 중에서 안전자산하고 투자자산의 비율을 미리서 딱 고정시켜 놓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안전자산 비중을 나는 기본적으로 50%는 무조건 그냥 안전자산으로 투자할 거야. 아니야. 나는 80% 정도로 난 좀 더 보수적으로 퇴직금을 나는 관리할 거야. 이렇게 안전자산을 먼저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투자 자산을 이제 운용하는 겁니다. 뭐 안전자산에는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투자하는 게 만기형 상품들이죠. 은행 예금이라든지 저축은행 예금 아니면 증권사에서 ELB나 RP 같은 상품들 이런 것들에 그냥 안전하게 그냥 맡겨 놓는 것이 이제 만기형 상품들입니다. 뭐 신경 쓸 게 없는 것이죠. 가장 편안한 상품인데 이거는 만기를 채워야만 약속된 금리를 주는 상품들입니다. 그렇죠? 1년 만기 상품이라면 단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약속된 금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안전자산을 투자하는 방법에는 환금성 있는 금리 연동형 상품들도 최근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젊은 영리한 친구들은 이런 금리 연동형 상품들도 최근에는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CD 금리 액티브 ETF 상품하고 코파라고 부르는데요. 코파 금리 액티브 ETF 이런 상품들을 안전자산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CD 금리 액티브 ETF는요 주로 CD를 이용해서 91일물 최근에는 1년짜리 CD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CD 금리에 하루하루의 이자 수익을 쌓아가면서 복리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바로 CD 금리 액티브 ETF입니다. 지금 기대 수익이 약 3% 중반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이자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내가 언제 이것을 환매하더라도 언제 팔더라도 이미 지금 확보한 그런 이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코파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위험 지표 금리의 일일모를 매일 누적해서 운용하는 그런 상품인데 이러한 유의 상품들이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땡땡이 CD 금리 액티브, 땡땡이 코파 금리 액티브 단기 통환채, MMF는 많이 아시죠? 머니마켓 액티브, 단기 채권 플러스 액티브 이런 유의 ETF 상품들은 안전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퇴직연금이나 IS 투자에도 굉장히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는 지금 퇴직연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 지정 운영제도, 즉 디폴트 옵션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금융기관에서도 이런 디폴트 옵션 지정하십시오, 등록하십시오라는 그런 문자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텐데요. 내가 직접 자산 배분해서 운영하기가 좀 불편하고 수월치 않은 분들은 자산 배분을 해서 자동적으로 투자해주는 이 방법인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도에 따라서 초저위험부터 고위험, 초고위험까지 최대 5개 등급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리금 상품과 타겟 데이트 펀드들을 조합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데 이 중에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그런 섹터의 상품들을 초이스하게 되면 그놈에 따라서 돈이 적립될 때마다 자동적으로 이제 투자되는 상품이 바로 디폴트 옵션 상품입니다. 자, 디폴트 옵션을 활용할 때도 정확하게 본인이 잘 이해하고 자기 투자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디폴트 옵션을 활용하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이런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아까 안전자산으로서 예금이나 그런 적금이나 CD 금리형, 코파 금리형 이런 ETF를 활용하는 그런 안전자산 외에 또 투자자산으로서 일부 비중을 여러분들이 운용하고 싶을 때에 이런 유의 그런 펀드들, 이런 투자 자산들을 범주 내에 두고 고르는 게 연금 투자에는 좀 수월하다, 안전하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나름대로 선택해 본 겁니다. 이 범주 내에서 펀드를 이렇게 조회하는 게, 검색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펀드, 그래서 각 운용사마다 자산 배분 모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에 따라서 국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원자재 이런 것들을 분산해 가지고 시장 상황에 맞게 비중을 조절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투자해주는 그런 펀드가 바로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겟 데이트 펀드가 바로 대표적인 자산 배분 펀드지요. 타겟 데이트 펀드 아니더라도 다양한 글로벌 자산 배분 펀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조회해서 검색해보고 공부해서 선택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고요. 또 인컴형 펀드들이 최근에 상당히 또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노후 연금을 이제 수령할 나이가 가까우시는 분들, 그래서 좀 더 보수적으로 또 캐시플로우가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상품들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채권이나 부동산이나 리츠, 배당을 많이 주는 고배당주 이런 것에 투자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자나 분배금들이 발생하도록 이렇게 운용하는 그런 펀드를 우리가 인컴형 펀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펀드명에 대부분 인컴이라는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이나 이런 분배금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을 마련해주는 상품이 바로 인컴형 펀드입니다. 좀 더 나는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나 대표적으로 주가지수인 코스피나 해외 펀드로, 해외 지수로는 S&P 500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죠. 이런 류의 정해진 그런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이 있어요. 이런 펀드 수익률이 이제 주가지수 수익률 정도만 나는 만족한다. 이 정도로 나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제 이런 주가지수 인덱스, 이런 펀드들을 활용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 된다. 개별 펀드보다 이런 인덱스 펀드로 적립 투자하는 방법, 이것이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안전하게 적립 투자하는, 분산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보통 권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주가지수가 아니더라도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펀드 외에도 어떤 산업이나 테마나 이런 것을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범주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그래도 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MP 펀드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미 ETF는 분산 투자가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을 우리가 ETF라고 하지 않습니까? EMP 펀드는
그보다 더 분산 투자하는 안전한 그런 펀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자산의 50% 이상을 상장지수 펀드 ETF나 상장지수 증권 ETN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우리가 EMP 펀드라고 그래요. ETN 상품은 ETF하고 좀 다른 게 이건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거든요. ETN에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그런 초분산 펀드를 우리가 EMP 펀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산업이나 테마나 이제 그룹이나 이런 것들을 담는 상품들을 골라서 담는 게 바로 EMP 펀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주가지수, 우리나라 코스피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 연평이 한 7% 정도 내외의 어떤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주가 수익률에다가 어떤 배당 수익률까지 포함해서 코스피에만 투자해도 연평균 7% 내외의 어떤 수익은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의 현 워렌 버핏도 그런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바로 인덱스 투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죽은 후에도 이 자산을 가급적이면 S&P 500 이런 지수에다가 대부분의 자산을 좀 이렇게 투자해달라라는 그 유언서까지 썼다는 그런 말도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초보 투자자들이라도 쉽게 그래도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인덱스 투자다. 특히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도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위험만 감내할 수 있다면 특히 적립 투자하는 경우에는 나름대로 유효한 투자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표 지수나 여러 이제 섹터나 테마를 추종하는 그런 인덱스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선택할 수가 있고 주식 관련 ETF만 있는 게 아니라 채권 관련한 지수 ETF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다음에 선진국 지수 ETF도 있고 또 지수 ETF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투자하는 EMP 펀드들도 있고 EMP ETF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지수형 상품들, 인덱스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적립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금 투자에 그래도 유효한 안전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 참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투자 철학이나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뭐 친구 따라서 누구의 소개를 받아서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투자 철학이나 기준이나 원칙에 대해서 직접 써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자기가 글로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머리에만 그려보는 것은 한낱 그냥 헛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적어보면서 정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과연 이것이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인지 그리고 또 이게 나에게 감각이 있는지 이 투자 감각이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유자금으로 장기 투자하는 것이 기본적인 문의안들, 투자에 대한 문의안이나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유효한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성향별로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나는 안전하게 투자할 거야. 이런 성향이 이제 강한 분일수록 안전자산,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로 비중을 많이 늘려가시고 나는 그래도 좀 적극적인 투자로 적립 투자를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인덱스 펀드, 지수형 상품들 중심으로 이렇게 적립 투자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을 절세하고 이것을 연금 수령할 때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제가 고민해 봤어요. 그래서 IRP 계좌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수령하기 전까지는요. 이것을 계속 IRP 계좌에서 그냥 계속 운영해 갈 것인가 아니면 이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 볼 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55세 이후에 이제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됐을 때는 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을 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 한도 내 연금 수령을 한 후에 여기서 어차피 퇴직 소득세도 30% 정도는 다 절세를 지금 받았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도 내 수령 후에 이것을 ISA 계좌에다가 적립을 하게 되면 여기도 굉장히 매력이 큰 상품이지 않습니까? 순수익에 대해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해주고 초과해도 9.9% 분리과세해주는 상품인데 IS 계좌에 이것을 가입을 해서 효과적으로 굴리면서 목돈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이제 목돈을 만들어지면 자기가 적당한 시기에 그것을 연금화해서 이렇게 수령하는 그런 방법. 그러면
IRP 계좌에서도 나름대로 다 소득에 대한 세금 절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고 또 IS 계좌로 들어와서 또 그런 비과세 혜택이나 분리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프로세스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노후 3층 연금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주절주절 많이 얘기했고요. 또 퇴직연금, 특히 IRP 계좌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혜택과 장점에 대해서 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제도의 쓰임새나 특징이나 장점들이 또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또 해당되는 그 대상들도 다 다릅니다. 각자 자기에게 해당되는 상품 또 자기에게 수월한 그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잘 조합하시고 이것을 잘 리모델링 하시고 보완하셔서 자기만의 노후연금 프로그램, 자기만의 노후연금을 산맥 플러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하나의 노후 설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